이런 기사가 있었고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임대차 3법 때문에 7월과 8월에 전세 대란이 올 것이다. 근데 지금 보면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딱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2020년 이제 7월 달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됐어요. 2020년 12월 달까지 전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했거든요. 엄청 올랐죠, 진짜. 네. 그때 이미 전세 가격이 다 반영됐다. 그래서 전세 대란 지금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네. 그 방금 말씀 주신 이 기사 내용이 작년 하반기 때 굉장히 많았던 내용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제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겠죠. 왜냐? 저는 책을 좀 집필하고 있는 과정에서 서울시장이 지금 좀 위태위태해 보인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매도를 차라리 내놓는 거는 괜찮을 수 있다. 다음에 더 좋은 곳을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면 말씀을 드렸을 때 딱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임대차 3법의 주요 이슈는 이거죠. 지금 봤을 때 첫 번째는 그 2020년 7월 달에 시행이 됐으니까 2022년이 이제 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하신 분들은 이제 나가셔야 되거나 아니면 전세 가격을 올려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더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수요 공급이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하잖아요. 근데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태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 특히. 그래서 전세에 대한 공급도 부족한데 이제 갱신 청구권이 도래하신 분들은 전세 가격을 올려야 되고 공급은 부족하니까 전세 가격이 당연히 올라간다. 그렇죠? 그게 또 매매가를 밀어올린다. 이게 주요했던 그 주장이었어요. 맞아요, 내용을 맞아요. 보자고 하면요. 네. 근데 2015년 3월 달경인 거예요. 3월 달이 가장 10년 동안에 전월 대비 전세 가격 상승률이 높았었던 시기인데요. 이때가 2.38% 정도 상승했어요. 근데 2020년 11월 달에 전세 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해서 4.4%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통틀어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어요. 전세에 대한 상승률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정상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인위적으로 굉장히 전세 가격이 많이 밀어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세 자체로서는 사실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그 전세 가격이 올라간 게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전세 공급이 부족하고 매매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좀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용납이 되는데 당연히 세입자분 입장에서도 근데 그 당시에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공급이 너무나 안 그래도 부족해서 2020년 5월 달에도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거를 임대차 3법을 실행을 시켜버렸으니까 전세에 대한 공급 그리고 임대인 분들도 월세로 그냥 내놓고 말지 뭐하러 전세로 그럼 내놓냐 이런 이제 내용이 겹쳐버리면서 전세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비정상적으로 상승해버리고 전세 가격이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도래해서 봤을 때는 이미 그 비정상적인 가격이 정상인 가격처럼 이미 통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임대인 분들은. 근데 전세입자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리도 이미 인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 대출을 더 받는 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월세로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아파트 아니면 다른 지역 이런 데 이제 전세 가격이 좀 싼데 좀 더 낮은데 이런 데를 알아볼 확률이 훨씬 높죠. 공급이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지금 서울에 있는 전세 매물량의 추이를 보면요. 계속해서 쌓이고 있어요. 전세 물량이 쌓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전세가 거래되는 게 표면적으로 보면요. 예를 들면 뭐 7억 5천에 전세를 내놨다. 전세 거래가 안 돼요. 근데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해야 되는 사람들 있죠. 그쵸. 이분들은 돈이 조금 있으니까 7억 5천에 굳이 구할 필요 없이 5억에 그냥 내놔서 그럼 전세가 이 정도면 낫네? 라고 계약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한두 건의 거래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네. 현재로서는. 네. 근데 그 점차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에도 좀 거품이 빠져야 되는 건 맞고요. 현재 그 어느 정도 통용되는 전세 가격이 있잖아요. 전세 가격이 오르긴 올랐지만 여태까지 뭐 비정상적으로 한 번에 2억이 오르고 한 번에 뭐 3억이 오르고 이런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에 대한
거품도 조금 빠져야 되는 상황에서 매매에 대한 시장 장세도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임대차 3법이 이제 실행되고 2년이 도래하는 시점이라서 전세에 대한 공급이 부족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난다?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확실히. 뭐 오히려 좀 역전세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현재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전세 물량도 지금 너무 많은데요.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요. 제가 요즘에 이제 제 나이 또래에서 듣는 거 보면요. 작년에 주택담보대출로 차라리 그 정도 선에서 매수를 했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전세입자를 끼고 거기에다가 신용대출을 또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영영글 제가 봐도 너무나 영영글로 매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전세 가격이 조금 거품이 빠진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 위험하지. 돈을 메꿔줘야 어디서 되는데 나와 그게? 그게 안 나오잖아요.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봐도. 네, 쉽지는 않다. 현재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도 경매가 나중에는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혹시나 이제 만약에 그런 좀 뭐 하우스푸어 사태나 뭐 경매 사태나 이런 게 좀 나온다고 하면은 네. 한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정도를 좀 더 보시는 거세요? 장기로 봤을 때는요. 짧게 보면 2023년 하반기. 진짜 짧게 보면요. 근데 길게 보면 2025년. 이때에는 경매에 대한 물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 실제로 그 지금은 조금 뭐 되게 소수 케이스이긴 한데 서울에서도 그 경매가가 조금 이렇게 그 90%인가 거기에 이렇게 낙찰되는 사례가 좀 나오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경매 경쟁률이 좀 낮아지고. 네. 그래서 그 혹시 경매도 해보셨나요, 팀장님?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전 경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저는 경매 한 번도 안 해봤고요. 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네. 2010년, 11년쯤에 제가 공인중개사를 취득했거든요. 근데 이때가 이제 시장 장세가 그렇게 좋진 않은 상황이었죠. 이때 중개사로 좀 취업을 할까? 차라리 사무소를 이제 차라리 실장으로 들어갈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중개사를 취득을 하면서 예시당초에 그냥 부동산 쪽으로 진로를 이제 생각해야지 하고 취업을 할까? 아니면 직접 사무실을 차리는 걸 한번 스타트를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중개업을 하시다 보니까 인근에 그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무소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때 경매가 나름대로 그때도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 사장님들이 꽤 폐업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되게 위험하다. 라는 생각을 그때 좀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아닌데요. 이게 잘 알고 하면 되는데 이게 제가 그때 이제 그 생각을 가졌던 게 꽤 장기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많이 깼어요. 저도 많이 깼는데 경매는 이런 게 있죠. 경매는 잘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저도 생각해요. 제가 중개사를 취득하면서 이론적으로 한 거나 아니면 일을 하면서 나라장터에서 이제 유사하게 그 경매와 비슷한 거를 저도 이제 그걸 그 자산 관리에 대한 수주를 해야 되니까 하면서 많이 시스템을 보기는 했는데 경매는 잘하면 정말 득이 되는데 잘못해서 한번 삐 끝나면 원래 잘했던 것도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 인지를 하고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해서 정말 괜찮은 물건을 잘 보고 매수를 하는 거는 너무나 탁월한 선택이다. 너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경매 역시도 너무 무리해서 이것저것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경매에 대해서 좀 낙찰을 받는 거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도 진짜 그 감정평가 그 금액보다도 막 한 120%, 130%까지 막 낙찰받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진짜 뭐 상승기 때는 괜찮을 수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큰 손해를 또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경매로도. 이게 명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명도도 그렇고. 네. 그 싸다고 막상 낙찰 받았는데 명도에 대한 부분은 본인은 이제 한 5번, 6번 낙찰 받아봤으니까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고 명도에 대한 부분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낙찰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전세입자랑 원래 소유주하고 또 알고 있었던 관계였던 거죠. 가격이 지금 뭐 갑작스럽게 빠르게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보합세에서 약보합세 정도의 수준을 유지는 할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진짜 빠르게 간다. 그러면 저는 그 인터뷰 내용에서도 변함은 없는데 4분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 이때부터 사람들 심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 심리가 낮게 거래되는 물건이 거래가 조금씩 되고 그리고 이 물건들 가격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렇게 해야지만 거래가 되는구나, 이렇게 낮춰야지만 거래가 되는구나, 이거보다 조금 더 낮춰야지 거래가 될까, 이렇게 하면서 이게 각각의 단지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점, 이때부터가 본격적으로 하락이 가파르게 나오는 시점이 되는 거지. 지금으로 봐서는 가격이 엄청나게 빠르게 하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2023년 상반기 네. 1월에서 6월 사이 그때부터는 이제 좀 빠지기 시작하면은 네. 조금 이제 그 보편적인 그런 정서가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은 그때는 대강 그러면 속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뭐 이렇게 막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게 그 내놓는 사람도 가격을 계속 낮추겠지만 계속 가격을 만약에 낮추게 되면요, 매수하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더 가격이 내려가겠지. 좀 더 내려가겠지. 이러고 또 안 사시는 분들도 꽤 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물건이 팔려야 되는데 내 물건도 우선 안 팔리는 분들도 꽤 되시니까 이게 그 표면적으로 이게 봤을 때 뭐 엄청나게 빠르게 계속해서 내려갈 거다 이렇게보다는 거래가 한두 건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가 조금씩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일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여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이 가격이면 우선은 매수를 할까 그냥? 내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니면 내 자녀 때문에 여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대출도 많이 완화됐고 그리고 이 정도면 뭐 투자보다는 더 안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런 게 만연할 때, 그리고 주변에서는 지금은 서울 무조건 사야 돼, 서울 가격이 안 떨어질 거야, 무조건 올라갈 거야, 저 줍줍인 쟤는 하락론자야, 저희 얘기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서울은 투자 가치 없어, 더 하락할 거야. 와, 그 정도까지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매수할 때 제가 부동산 회사를 다녔거든요. 부동산 회사가 작은 회사도 아니에요. 규모가 800명 이상인 회사에 다녔었는데 제가 매수한다고 했을 때 보편적으로 부동산 회사에서 네, 보편적으로 2018년에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그때 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100에 90 이상이었어요.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와, 2018년이면 그때도 괜찮은 가격인데요. 17년, 18년. 그렇죠. 제가 2016년에 서대문에 있는 집을 매수했었거든요. 그때 2016년에 산다고 했을 때 2018년에 사라고? 네. 그게 보편적인 상황이 돼야지 심리가 안정화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되기가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이제 가격이 뭐 엄청나게 빨리 빠져가지고 저점을 다지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IMF급 이런 게 와야지만 저점이 빨리 갔다가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쉬어가는 단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다고 했잖아요. 지금이 매수의 기회야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되신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아무도 사지 말라고 할 때에는 내 심리도 똑같아요. 내 심리도 이거를 사야 돼? 하지만 내가 그냥 모르겠다, 그냥 이거 집을 사고 10년 동안에, 예를 들면 10년 동안에 그냥 뭐 한 1억만 올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떨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살까 말까 고민하는 이 시기는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아요. 사야 된다라고 생각 안 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시기 오면 무조건 사야지. 근데 예전에 2006년에서 2007년도에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머니께서 중개업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겠죠 당시에.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도배라든가 아니면 장판 이거 하는 거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거 하고 다녔었거든요. 어머니 도와드린다고. 그래서 2006년에서 2007년도에 사람들 만날 때 중개사무소에 이제 심심하면 놀러 가니까 대학생 1학년 때 또 할 거
없으면 방학 때 어머니께서 아르바이트나 해라 하면 또 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보면 지금 상황이랑 거의 비슷했어요. 무조건 지금 사야지. 이게 너무 팽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시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내심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조정받고 또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또 조정받고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여태까지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진 적이 없다. 맞는 말이에요. 틀리진 않았죠.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리고 소득이나 물가도 다 올랐는데 당연히 있는데 그 사이에서는 가격이 조정받는 시기가 있었고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조정세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하락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논하기에도 얘기를 하자면 언제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앞서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이 시점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해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에는 매수하는 거를 좀 고려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